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값 오차 파동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책을 보던 중에 아파트값 오차 파동이라는 고전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부동산 책의 고전이자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통해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은 아파트가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며 흐르는 세월과 함께 진화하였고 유행도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많은 신개념 주택들이 등장해 주택시장을 더 들썩하게 만들었고 도시 한편에 자리 잡아갔다는 겁니다. 이 책은 아파트를 1차 파동, 5차 파동까지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1차 파동은 73년부터 74년간 1년, 기간 1년인데 2차 파동은 77년부터 78년 1년 6개월, 3차 파동은 82년부터 83년, 이래 4차 파동은 87년부터 91년까지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상승한 시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1차 파동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값 1차 파동. 아파트값 1차 파동은 원자재값 파동이었다. 철근 파동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석유 파동 때 큰 폭으로 올라 1년 동안 100%가량 올랐다. 따라서 철근 파동, 석유 파동, 아파트값 파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밖에 실물 경기 호황, 시중 자금 풍부, 인플레로 인한 환물 심리, 토지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소파동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서울에서는 20집에 한 집꼴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경험한 1차 파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시작과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보다는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교과서적인 아파트값 파동이기도 하다. 2차 파동은 복부인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흘러기는 치맛바람도 거세졌다. 한때 초등학교를 휘저어 놓았던 치맛바람 못지않았다. 이들의 한심한 작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복덕방을 출입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부인들을 사잡아 복부인이라 불렸던 것이다. 하지만 물가와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복부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므로 인플레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파동은 중동 특수를 누리며 구매력을 지닌 유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했고 복부인의 치맛바람이 휘말려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전국을 휩쓴 대파동이었다. 아파트값 3차 파동. 3차 파동은 실물 경기가 불안권에 있을 때 발생한 정책 파동이다. 건국 이래 최대 경제 지진이라 했던 장려인 사기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되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은행금리도 한 자릿수로 낮아져 중자금 흐름이 바뀌었다. 연 24%의 은행금리가 1년 6개월 만에 8%로 뚝 떨어져 처음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았다. 이때 주택임대 수익률은 월 3%였다. 뒤이어 금융실명제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눈치를 살피던 떠돌이 뭉칫돈이 주택시장 말고 달리 갈 곳이 없었다. 투자 환경이 변하자 투자 세상도 바뀐 것이다. 3차 파동은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아파트값이 올랐다. 첫째는 저금리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자 그동안 빚을 빨아지 못했던 호재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개포지구에서 민영아파트가 분양될 때였다. 주택경기가 4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어느새 과열로 조짐을 보였다. 세 번째는 해가 바뀌어 분양가 현실화 방침을 발표한 때였다. 돈바람에 휘말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 주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환물 심리였다. 그런데 3차 파동은 분양권 현실화를 위한 채권 입찰제 실시, 저금리 정책, 강남 파락군, 누적된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아파트값 4차 파동. 4차 파동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파동이었다. 정부의 주택경기를 살리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탐저 호황으로 엄청난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자금이 펑펑 불어졌고 올림픽 특수마저 누리자 기회를 엿보면서 떼지어 떠돌아다니던 뭉칫돈이 불어났다. 5년 만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자 아파트값 파동 줄기설이 또 한 번 맞아떨어졌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잠재했던 수요를 자극하자 주택시장이 술렁거렸다. 그런데 아파트 투기가 복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자 재테크 IQ가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뛰어들었다. 아파트값 오차파동. 아파트값 파동이란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로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시장 에너지가 강해져 아파트값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듯이 아파트값 파동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무르익으면 떨어지는 가을처럼 때가 되면 원치 않아도 겪어야 하는 것이 아파트값 파동이다. 단계별 진행되는 아파트값 파동. 1단계는 이게 중요하죠. 단계별로 이제 아파트 값이 어떻게 파동이 일어나는가를 자 여기 이 책에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1단계는 전세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전세가. 주택시장이 암울할 때 급매물이 시장을 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집을 사지 않고 이용하려 한다.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하면 시장 기능에 의해 전세값이 오르는데 집값에 대한 전세값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현상이다. 집값이 안정될 시기가 그저 전세값이 오르는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삿절에 소형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징크스가 부동산 시장에 있다. 전세값 파동은 73년도, 77년도 복부인 전성시대, 82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시기, 저금리 시기, 네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 계약제로 변경 시기, 다섯 번째 신도시 입주 시기, 위 시기에는 아파트값 파동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하겠죠. 전세값을 먼저 봐야 되겠죠. 전세값이 집값의 70%까지 오르면 집값이 오를 시기이다. 이때는 비교적 산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남은 돈으로 서울지역이나 핵심지역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이 좋다. 저기 있죠. 그죠? 제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죠. 전세값이 집값의 70%까지 오르면은 집값이 오를 시기이다. 이때는 비교적 산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남은 돈으로 서울지역이나 핵심지역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이 좋다. 제가 항상 그죠. 서울 살아있죠. 그죠? 3단계 미분양이 잘 팔린다. 한 발 앞선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다. 집값 상승의 기대가 강해지면 일부 여유 계층이 선침해를 한다. 미분양은 주택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다. 미분양이라고 다 같은 미분양이 아니다. 팔리지 않는 원인을 잘 살피면 진흙 속에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단계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 분양가격이 오른다. 이때는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가 지나서 말인다. 이때부터 집값 파동이 시작된다. 5단계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온다. 시장 에너지가 넘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 입소문으로 서로 살이하는 대동매매가 이루어진다. 가수요도 실수요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거품이 생기는 가격 상승기의 증후군이 나타난다. 기존 아파트값이 들썩이면 이미 대세 상승기에 들어섰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할 때이다. 6단계 소파동.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된다. 하동국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실물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한다. 둘째, 구매력을 갖춘 실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대형 재료가 필요하다. 73년 5.1 파동, 70년 중동 특수, 83년 채권 입찰제 실시, 88년 올림픽 특수와 분양가 자율화 파문. 7단계, 7번째, 대파동, 광역시와 지방도시로 확산된다. 주택투자는 때가 중요하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호전되어 경기가 회복한 다음 뛰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기 전에 길목 지키기에 나설 것인가. 시기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이 있다.
첫째,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한 집값은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둘째,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셋째, 집값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집단 심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택을 공급 확대해야 집값 심리가 안정된다. 넷째,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주택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섯째,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주택시장 기상도는 차츰 뜨거워질 것이다. 준비된 센스 있는 투자자가 되자. 여섯째, 아파트값 파동은 모두 예고 없이 찾아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 까맣게 잊어버리는 집단 건망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파트값 파동에는 마침표가 없다. 단지 쉼표가 지킬 뿐이다. 주택 경기 순환은 계속 이어진다. 일곱 번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시장 경제에서 그렇듯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호경기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70년대 이후 가장 안정된 집값의 시대는 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 건설 이후였다. 공급이 집값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집값 파동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죠? 이 책을 통해 이제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집값 파동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정부는 집값 파동 심하다. 수많은 규제책을 내놓았다. 현재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규제 등등.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매우 적극적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거꾸로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가오는 호경기 집값 상승 시에 곱하기 효과를 나타내서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30년, 40년을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이 인지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철학이 필요하다. 정부는 어설픈 정책이 아닌 시장의 힘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나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아닐까 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아닐까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그 규제기가 정권마다 풀고 쪼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쭉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및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각 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이다. 부채가 있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만 감당할 수 있으면 부채는 부채가 아니다. 즉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녹여버린다. 100만원의 빚이 있다 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100만원의 실질적 가치가 10분의 1이 된다면 정부는 현재 10만원으로 과거의 100만원을 갚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세계 정부들은 이 유혹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성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성장에 돌입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저성장으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이후에 버블 붕괴 이후의 시기에는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로 인하여 빚 갚기도 어려워 쉽게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지속되고 자산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상승 전망에도 무너짐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자산 상승마다 일어났다. 무너짐은 거품 붕괴를 이야기한다. 2007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즐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햄릿이 될 것인가 돈키호테가 될 것인가. 집값을 불어나게 하는 요인들이 상승작용하면 느릿느릿 움직이던 주택시장 흐름이 빨라지는데 이때 당황하여 서두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 덤비면 바가지를 쓰고 꼬치꼬치 따지면 기회를 놓치는 순간에 주테크 IQ가 확연히 드러난다.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떡백을 거듭하며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햄릿층은 대부분 머뭇거리다 매입 시기를 놓치게 된다. 심사숙고한 탓에 결국 집값이 한 단계 오르고 난 후 서둘러야 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뒤늦게 사게 되므로 뒷차를 타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 듯 말 듯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을 때 장점이 있다.
반면 풍차를 향해 거침없이 돌기가포로 하듯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돈키호테형은 상승세를 볼 때 장점이 있다. 약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호랑이를 잡는다고 느낌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발빠르게 움직인 만큼 첫 차를 탈 확률이 높다.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장 에너지가 강해졌다고 판단되면 남보다 먼저 흐름을 탈 필요가 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값 오차 파동이라는 이제 책의 내용을 하겠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그저 부동산이 5차에 걸쳐서 지금 4차에 걸쳐 파동했고 2001년 이후 5차 파동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차례에 걸쳐 아파트 파동을 비교 분석하는 책으로서 과거에 73년부터 이제 91년까지 그리고 5차 파동이 이제 2001년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차 파동은 73년에서 74년, 2차 파동은 77년에서 78년, 3차 파동은 82년에서 83년, 4차 파동은 97년에서 91년, 5차 파동은 2001년까지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